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의 박성재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와 금융권협회,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김미영 부원장보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퇴직연금 감독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님께서 연금제도 개혁과 연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손재형 퇴직연금 복지과장님께서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고 금융감독원 김봉균 연금감독 실장님께서 2023년 퇴직연금 감독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 설명회 진행 시간은 발표 시간, 다음 일정인 간담회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정한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 여의도 금융 한복판에 와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만큼 뜻깊은 자리다 싶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공동주관 퇴직연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 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노동정책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여러분들을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다른 연금에 비해 그 출발이 늦어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약 300조 원을 넘어섰고 43만 개 사업장, 68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현장에서 늘 애써주시는 금융기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아직 저조하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근로자도 아직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수익률도 늘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4월에 중소퇴직기금 제도를 런칭하였고 적립금 운영위원회 및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흔히 디폴트 옵션이라고 부르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이 퇴직연금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변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의 제공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퇴직연금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금융기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전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금융 환경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정한 노동정책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미영 부원장보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퇴직연금 감독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의 김미영 부원장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회의 참석을 위해서 멀리 세종시에서 와주신 고용노동부 이정환 실장님과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 연구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퇴직연금의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당국과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퇴직연금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찾고자 이렇게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관계자가 처음으로 함께 그 한자리에 모인 만큼 퇴직연금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 재정 부담 등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그 대안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약 30% 내외로 OECD 평균치인 51.8%보다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미흡한 부분을 퇴직연금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과 경쟁과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 금융감독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독 업무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의 선진화,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합리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더 좋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제도 준비 상황을 밀착 점검하여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말 발생하는 금융회사 간의 금리 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시장이 가입자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금 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간의 적립금 유치 중심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률, 양질의 상품 제공 등 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연금 상품을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의 실물 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부적합한 연금 상품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정리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성과가 우수하고 고객 신뢰를 받는 금융회사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접근성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퇴직연금 가입과 연금 수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근로자가 직장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서 찾지 못한 퇴직금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안내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및 혁신 활성화로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관계자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입자의 미래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국민들의 풍요로운 노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가입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제고되는 등 퇴직연금 산업이 보다 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 금융당국과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김미영 부원장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님께서 연금제도 개혁과 연금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입니다. 네, 그럼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오늘 참석하신 금융기관 여러분들이죠,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개혁과 연금산업의 미래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내용은 뭐 그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제도에 따른 운용, 뭐 이렇게 퇴직연금 시장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앞에 절반은 제도 관련 얘기를, 그리고 뒤에 절반은 운용 관련 얘기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회 공적연금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국민연금이 올해가 5차 재정계산해죠. 5차 재정계산해여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을 계산하면서 뭐 제도 모수 그리고 기금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이제 공적연금 개혁이 조금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적연금 개혁 특위에 민간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내용들을 안을 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특정한 안을 내지 못하고 일기 자문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에 한참 보도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적연금 특위에서 자문위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을 저기로 했었어요. 연금 개혁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것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공적연금 개혁이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해서 개혁 범위를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결국 그 연금 개혁에서 모수율과 소득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잖아요. 얼마만큼 내고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근데 좀 더 그 소득 대체율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국민연금, 공적연금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층연금 체계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연금 포함해서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층연금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율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퇴직연금까지 포함이 되었던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모수적 개혁안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모수적 개혁안이 나오지를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층연금 체계에서 단순하게 모수적 개혁 값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정소득 대체율이 뭐 50%가 맞겠느냐 60%가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공적연금이 뭐 40%를 책임지고 사적연금, 퇴직연금이 15%를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각각의 연금 체계가 소득 계층별로 의미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포함했던 이유는 일종의 사회 안정망 개념으로 저소득 계층에서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논의가 되어야 될 테고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은 통합소득 대체율이라고는 하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사회 안정망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개인의 자산 증식 관점, 좀 더 안락한 편안한 노후, 뭐 이런 서로 이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다 이렇게 퉁쳐서 평균적인 소득 대체율 이렇게 접근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수적 개혁에서 구조적 개혁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이 지금 한 8.3% 정도 되겠죠. 그런데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한데 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통합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퇴직연금이 기여하는 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연금 소득의 얘기고요. 연금 소득 관점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종신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연금 소득의 대체율 관점에서는 퇴직연금이 보험료율은 8.3%인데 전체 다층연금 체계에서 기여하는 바는 제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연금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퇴직연금의 기여를 높일 방안.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제도 내에서 논의했던 개혁 개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도 인출 방지부터 포함해서 연금 지급 등등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 대체율에 기여를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최종 방향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전체 다층연금 체계에서 논의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다층연금 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뭐 쉽게 말하면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8.3%에서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분으로 흡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뭐 그 얘기는 뭐 그 특위 논의 과정 초기에 그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뭐 논의에서 배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그런 제도 개편 내지는 개혁 과정이 제도 내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 바깥에 외부적인 압력으로 끌려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국민연금 일부러 돌리는 안은 취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연금의 운용 관련해서 어떤 공적 기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하는 방안, 뭐 스웨덴의 FDC 등등의 방안들을 앞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일기자문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퇴직연금을 둘러싼 전체 사회보장 체계에서 그 시장 그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도 쪽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그 운용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 퇴직연금 사업자분들이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큰 틀에서 어떤 금융기관, 금융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내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시는 뭐 노동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사이드에서 어떤 금융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시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특위에서도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 자문위의 위원으로 14명의 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저만 재무 쪽이고 나머지 13분이 다 사회복지학 뭐 이쪽이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고유의 어떤 그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용어 자체도 이쪽 퇴직연금 사이드에서 보면은 내지는 개인연금 쪽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명제이고 그 올바른 방향인 것 같지만, 그쪽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사적연금 활성화가 공적연금의 축소를 의미하는, 그리고 어떤 그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그 경쟁을 통한 어떤 그 금융의 그 지배,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서 전체 그 복지 체계에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그게 사실 그 유럽이나 그 복지 선진국의 최근 연금개혁 방향이나 동향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연금 제도에서 금융의 역할을 뭐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어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연금 제도, 이렇게 해석 이해를 하기보다는 수단으로서 연금 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의 역할, 이렇게 그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운용을 하시는 우리 그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드릴 말씀의 가장 그 키워드라고 할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수탁자 책임, 피디셔리 듀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도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투자 신뢰, 뭐 연금 제도라는 게 그 두 가지, 제도 신뢰와 투자 신뢰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도 신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좀 흔들릴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신뢰 자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그 노동계 또는 그 복지계의 어떤 부정적 시각, 그리고 뭐 아마 여기도 그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연금 쪽에서 운용을 강조하게 되면은 뭐 흔히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자본시장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거냐라는 식의 어떤 인식 내지 레토릭이 깔려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금융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라는 신뢰를 그 우리 스스로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게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뭐 두 가지 사례를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두 가지 좀 그 분명한 사례입니다. 그 퇴직연금의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그 제대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 그로 인한 낮은 수익률 등등.
근데 이제 그 원리금 보장으로 집중되고 제대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이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DB/DC 운용 구조를 보면은 그게 원리금 보장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던 게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렇게 만든 거는 아니죠. 그 실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체나 개인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된 우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계속해서 점점 더 원리금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어떤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정말로 역할을 다 했느냐, 가입자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 홍보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연금 사업자들이 정말로 최선의 역할을 다 했느냐라고 돌아보면 다분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분명히 연금 사업자의 기관의 회사의 이익이 되는 측면 등등등을 감안을 해서 가입자의 역할보다는 사업자, 기업의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부분이 뭐 가만히 있었던 원인이었던,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않았던 원인이었던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요번에 그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되면서 디폴트 옵션의 사전 상품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 디폴트 옵션의 그 진행 프로세스나 이런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복수에 한 10개 가까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사전 승인을 받고 근로자에게 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설정이 됐어요. 선택형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로 설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폴트 옵션이 약간의 그 대표 상품이라 그럴까요? 실질적인 그 근로자의 운용을 도와줄 수 있는, 내지는 운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의 성격이 있다라고 봤을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10개의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가입자 이익을 최선으로 한다라는 그 피듀셔리 듀티가 온전히 다 발휘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약간은 좀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불승인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그 자사 상품을 굉장히 높은 판매 보수를 지불하면서 편입했던 그런 사례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게 가입자 이익이라는 관점이 얼마나 반영된 디폴트 옵션 상품의 선정이었는지, 그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폴트 옵션, 그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자사의 이익이 아닌 근로자의 수익률 내지는 근로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그 의사결정이었느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투자자 신뢰 내지는 그 시장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은 시장 나눠먹기 시기에, 그래서 이제 가입자의 육치 경쟁, 외형적 경쟁 등등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도 신뢰, 투자 신뢰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나눠먹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연금 사업자들이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진정성 있는 역할을 해야지만 앞으로 그 제도에서 바라보는 금융의 역할, 투자 신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남재우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손재형 퇴직연금 복지과장님께서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장 손재형입니다. 금년 퇴직연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앞서 이제 남재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데 정책 담당 입장에서의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의견을 구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표를 딱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7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씩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5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입니다. 이게 70년대에 비교해 봐가지고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제 공적연금과 뭐 사적연금 포함해가지고 한다 하면 대부분의 이제 재정 부담 이 부분이랑 세대 간 충돌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세대 간 갈등, 충돌, 세대 간의 뭐 이익 충돌 보통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고 이제 평균 수명입니다. 61세, 70년대 61세에서 이제 금년 22년도에는 83세인데 곧 이제 100세 시대로 이제 접어들겠죠. 그러면 최소한 20년 정도의 이제 재정 부담이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에 대비해서 한 3배, 4배 가량 높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적연금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완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대체제가 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보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처럼 1, 2, 3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통 이제 퇴직연금 규모가 이제 300조 원을 넘었을 텐데요. 이게 중간에 있는 2층이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 는 것입니다. 도입 사업장,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도입 사업장 수와 가입 근로자 수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년도 14만 개소에서 이제 27.1%인 42만 개수입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전체 사업장 수가 150만 개입니다. 그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140만 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2만 개소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50인, 100인 이상들은 대부분 가입했고요. 이제 30인 미만 기업들은 여전히 10년 동안 이제 크게 확산 없이 답보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대기업들이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전체로 하면 1200만 명, 그 중에 684만 명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이제 부담금 납입이 필수적이겠죠. 이게 부담금 납입 의무 이행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이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도 더 뭐 IRP라든지 DC에 더 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에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보면 이제 양극화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새어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인출로 해서 매해 한 2조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RP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이제 매해 단기간에 12조 원씩 이제 빨리 해제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이해됩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4.5년, 4년 정도라 하면 월 1년에 월 평균 금액이 400만 원 잡으면 1,6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600만 원 가지고 이제 IRP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수익 부분이겠죠. 연평균 수익률은 1.96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뭐 구매의 경제라든지 분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은 외부 시각에서는 매년 40조 원씩 이제 들어온다는 구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찌 보면 정책 담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기의식도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쪽은 퇴직연금 하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정책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여전히 4.3%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 2023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이고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가 지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중퇴기금이라 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가장 우월한 제도가 뭐냐 했을 때는 당연히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로 점차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하는 게 국정과제이고요. 이걸 이제 금년 내에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강화, 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이제 법안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법 통과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세제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건인 또 중도 유출 최소화, 중도 인출이라든지 중도 해지를 극단적으로 금지하면 좋겠지만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제한한다든지 하는 내용들도 법령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개선 위한 신규 제도 안착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작년 7월 도입됐고 이제 금년 7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꼬박꼬박 DB형 적립금이 딱 채워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스스로 부과 기준, 이 부분도 작년에 디폴트 옵션이 들어오면서 법으로 이제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되는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 효율화입니다. 지금 이제 뭐 사업자 평가라든지 가입자 교육, 모집인 제도 등등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효율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감원이랑 같이 현물이전 TF를 구성하여 현물이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이 부분도 이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연금개혁 한 축, 지금 연금개혁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 퇴직연금의 역할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부사항입니다. 뭐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뭐 DB/DC 재정검증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 디폴트 옵션으로 사전 지정해야 된다는 거, 그게 7월 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현물 이전 등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는 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본 게임인데요. 그 앞단에서는 이제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한 15분 남았죠. 네, 지금 제가 고민했던 거를 이 자리 빌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퇴직급여제도가 이제 2005년도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도 도입을 됐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고 제도 개선들이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왜 퇴직연금제도는 1세대, 2세대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3.0 버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끊어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61년도에 퇴직금 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퇴직연금 도입 1세대, 그리고 10년대에는 이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의무화가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IRP, 전국민 IRP처럼 IRP 가입 범위도 확대되었고,
일단 이제 퇴직연금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퇴직연금 양적 확산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는 뭐 꺾기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암묵적으로 통용을 하면서 많이 확산됐다는 데서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3세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저 퇴직연금 복지 과정을 온 지 2달 됐습니다. 2달. 2달 됐는데 2달 동안 장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1.96%, 2%가 채 안 됩니다. 이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많이 났죠. 이게 은행 쪽에서 뭐 최소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천억 이상의 이게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은 2% 미만에다가 그 수수료 수익은 1,000억이 넘어간다. 대부분. 이렇게 따졌을 때는 대부분 국민들 시각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까 남재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라든지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약간의 이제 부정, 일탈 행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전에 꺾기에 이제 폐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업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제 3세대 내실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실화의 키워드는 뭐가 될 건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다 보면 판은 깔아드립니다. 뭐 엔트리 단계에서는 당연히 퇴직금 제도를 이제 점차 축소시키고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적립하는 단계, 어큐뮬레이션 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익률 확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큐뮬레이션이라 하죠. 연금 수령을 강화하는 그거는 당연히 그 수요가 있다 그러면 상품들도 많이 다양해질 테고, 그 뭐 제도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 판은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이제 피듀시어리 듀티처럼 그게 제가 10년 전에 그 퇴직연금 담당 사무관일 때 봤던 단어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10년 뒤에 이제 이 자리에서 듣고 저도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참 좀 뜻이 깊습니다. 그만큼 컸다는 거거든요. 퇴직연금 시장이. 그래서 성실한 수탁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분들, 금융기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단계고, 퇴직연금 시장도 이제 그 산업도 당연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커가야 됩니다. 커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일정한 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신뢰 형성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오버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 포함한 노후 보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3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해 주신 손재형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봉균 연금감독실장께서 2023년 퇴직연금 감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김봉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이어서 퇴직연금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퇴직연금 시장 현황, 그리고 감독 방향, 그리고 Q&A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현황은 앞에 그 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감독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간단하게 표로 만든 겁니다. 뭐 그중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다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 각자 그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각 연금 제도가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립금을 살펴보면
작년 2021년 말 기준으로 295.6조 원, 연간 15% 이상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40조 정도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지속되면 2030년경에는 한 10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설픈 예측을 해봅니다. 적립금 제도 유형별로 보면은 DB형이 58%, DC가 26%, IRP가 15.7%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 DC, IRP가 조금 많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는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2021년 기준 1.96%, 2%가 채 안 됩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대표적인 연금보다 수익률이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는 이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을 마련하기가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저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 방식도 보시면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좀 약간 무색하게 일시금 수령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27.1%,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입자 측면에서는 이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겠느냐 하는 걱정, 그리고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수수료만 좀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 바빠 죽겠는데 그 연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 규모가 별로 이제 크지 않아서 사업성, 그러니까 이익 규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적립금에 비례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다 보니 가입자 유치 경쟁을 좀 하고 질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도외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권역별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 취급하는 상품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색이 없는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저희 감독 방향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감독 방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더 좋은 상품의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관심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시장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크게 연금시장 내 경쟁과 혁신, 그리고 규제의 선진화 합리화, 그리고 연금의 접근성과 홍보 강화, 이렇게 세 개의 큰 줄기로 마련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시장 내 경쟁과 혁신 부분입니다.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서 가입자가 더 좋은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편리한 금융회사 간 계좌 이전을 추진을 해서 더 쉽게 사업자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가 성과 향상을 노력을 더욱더 기하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의 평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가입자가 상품 선택이 쉬워지고 양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금융회사 간 상품 계좌 이전입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기존 계좌에 있는 상품을 모두 해지해야 됩니다. 현금화를 하는데 그때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고 다시 또 사야 되는데 시간 갭이 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지고요. 또한 인터넷 시대인데 불구하고 사업자 변경을 하는데 현장 방문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원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기존 상품의 해지 없이 사업장만 변경할 수 있는 실물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도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료가 적립금에만 비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보다는 적립금을 유치하는 경쟁만 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성과, 요거는 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도외시되지 않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작년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의 운영 손익을 고려해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주관 TF에 참여해서 운영 성과, 업무 비용 차이에 따라서 연동되는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성과 연동 수수료가 제공이 되게 되면 가입자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금 상품의 평가 선정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품의 운영 성과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저희 조사한 데 보면은 사업자별로 최대 2,000여 개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품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 상품을 근로자가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뭐 수익률이 낮거나 부족한 상품은 속아내는 이런 그 선별 정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융업계와 같이 공동으로 뭐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규제의 선진화 합리화입니다. 앞서 김미영 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디폴트 옵션이 작년에 도입되고 올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좀 집중을 하고요. 또 매년 말 연말마다 또 머니무브, 퇴직연금발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머니무브 완화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 제공 기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하고의 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또 일부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서 해소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돼서 올 7월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까 이제 남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률이 좋은 상품 그리고 수수료가 좀 낮은 상품들을 뭐 저희들이 이제 선별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좀 앞으로 좀 7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상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 안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에러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회사와 함께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제도는 특히나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도 금융기관, 노동부 등과 함께 좀 그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 제도가 작년에 또 도입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런 신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 적립금 운영위원회 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퇴직연금 사업자와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DB 기업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운영 현황을 좀 점검해보고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작년에 연말에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였는데요. 이게 연말에 이제 자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퇴직연금발 머니무브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적립금 유치 과열 경쟁이 좀 나타나고 또 일부 금융기관은 또 이러한 자금 쏠림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자금 시장 그렇게 또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약간 그 문제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또 이제 금리 경쟁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비사업자 간에 약간 그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그 사업자는 사전에 이제 금리를 이제 공시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비사업자는 또 경쟁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리 경쟁이 발생해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비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리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뭐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금융위와 같이 이제 감독규정 개정에 집어넣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연말 머님 부부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상품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기를 좀 중장기로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방안, 또한 또 이게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좀 분산해서 집중할 수 있는 좀 좋은 이제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문제도 일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좀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상품 제공 기간 규제의 단일화입니다. 현재 사업자, 비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동일 사업자의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상품 공급 한도 이제 30% 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상품 제공 한도의 룰이 이게 정되다 보니까 규제 차익하고 불공정 문제가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사업자도 사업자하고 동일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상품 몰아주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보는 상품 제공 수수료 지급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만 이제 고금리 혜택이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 근본 원인이 상품 제공 수수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같이 그 상품 제공 수수료 관행을 좀 개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주제가 그 연금의 접근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에서 손쉽게 퇴직연금을 접할 수 있고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금융회사 앱에서 연금 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폐업 도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를 더욱더 강화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앱으로 연금자산 조회 부분인데요. 현재는 그 금융회사 앱에서 타사에 있는 본인의 금융내역, 즉 예금, 대출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퇴직연금은 또 일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게 연금 수익률 같은 것도 통일된 산출 기준이 없어서 이게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 앱에서 퇴직연금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좀 확대해 나가는 한편에 그 금융회사 간 공유되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 수익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성 담보를 위해서 공통된 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퇴직연금 찾아주기입니다. 매년 좀 경기가 어려운데 직장의 폐업 등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때 이제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빨리 찾아서 IRP 계좌를 넘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폐업 도산으로 근로자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상시적으로 조회 환급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좀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 비교 공시 강화 및 홍보입니다. 우리 이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보면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지금 공시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나열 형식으로만 되어 있고 약간 좀 비교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반쪽짜리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을 실적 배당 상품으로 확대를 하고
실적 배당 상품의 중요한 수익률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그 조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제도, 디폴트 옵션 등과 같은 이제 이런 제도들에 대한 그 홍보들도 더욱더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이제 그 관심을 좀 이끈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금융 꿀팁 등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의 권익 향상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봉균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된 업무 설명회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손재형 과장님과 남성욱 사무관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윤의근 서기관님,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의 김봉균 실장님과 최은실 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표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외 건의하실 내용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발표하실 때는 먼저 소속 회사랑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팀장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인지하듯이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굉장히 편중된 자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도 이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같은 전통 자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금융 환경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동조화 현상으로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퇴직연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산 배분을 이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거를 어떻게 가입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 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또 필요할 경우 과감한 규제 개선도 이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감독 당국은 어떤 견해와 방향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답 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결국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간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이 제 기억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디폴트 옵션이 있었을 거고요.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일임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폴트 옵션과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단계고, 기금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로 중소퇴직기금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현재 안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 도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퇴직기금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담보가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미래 쪽에서 지금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신 의미를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일임제도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투자 일임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임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제도적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여요. 우선 첫 번째는 일임제도가 기존의 공모펀드라든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에 비해 수익률이 경험적으로 뛰어나다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임형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일임형 ISA라든지 개인연금 제도에서 이 일임 제도가
크게 활성화된다든지 수익률이 뛰어나게 높다는 그런 경험적인 검증 바탕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 검증이 어느 정도 충분히 쌓이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업권 간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임제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는 바로 하실 수가 있지만 은행이나 그렇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아마 곧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나가고 통계가 발표가 될 건데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임제도라 함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현재의 원리금 보완 상품 중심의 운영이 실적 배당형 중심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제도 개편으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타이밍이 맞을 때 일임제도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곧 공시될 예정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세 가지의 제도적 환경이 좀 갖춰지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임제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과제인데 현재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나투자증권 홍원일 부장입니다. 그 일임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발표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운용 손익에 따른 수수료 부과도 사실은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일임이 돼야만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앞에서 발표 자료에서도 퇴직연금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거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DB건 DC건 운용 지시하는 주체는 가입자나 회사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이제 성과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금융기관이 운용 지시를 결정하는 운용사라든지 자문사에서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가입자가 운용 지시한 결과에 대해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것을 이제 수수료를 차등한다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동시에 DC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그런 불이치가 있습니다. DC 같은 경우는 운용 손익은 이제 가입자, 임직원에게 해당되지만 수수료는 사용자,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순점들은 사실은 일임이 아니면 논의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연속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수수료 개편 논의가 단순히 운용 성과에 비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에 한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남재호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퇴직연금 수수료가 지금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의 지금 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단순히 적립금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아까 우리 금감원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빠르면 30년대 1000조까지 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수입이 아주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외부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수수료 부과 기준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DB, DC 전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수익률과 연동해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장님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연동하기는 어렵고 디폴트 옵션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재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듯이 사업자가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 우리 회사에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상품을 아주 소수의 상품을 골라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역량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디폴트 옵션에 한정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에 연동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단순히 수익률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 있듯이 비용과 운용 수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 부과 기준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현재까지 이제 증권업권에서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권역인 은행이나 이제 보험사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예, 앞에서 5번째 줄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의 박봉순 그룹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듣는 와중에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까 하고 마이크를 좀 대봤습니다. 그 통상 이제 무브머니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1년제 정기예금 아니면 GIC로 운용하는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 아마도 저희 퇴직금 규모가 점점 더 커가면 갈수록 그런 형상은 더 심화되고 그런 의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명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단기 1년짜리를 장기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수료 체계에서 장기 운용할 때 그 기간별로 좀 할인율을 적용해서 1년짜리보다는 장기 상품을 운용하면 그걸 유도하면 어떤 무브머니에 대한 우려도 좀 감소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퇴직연금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수수료 개편 관련해서 그것도 좀 건의 드리니까 한번 논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없으시면 그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방금 은행 권역에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보험 권역에서 질문 예, 쭉. 하나생명보험 송창민 파트장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임을 공감하고요.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수익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사용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및 감독당국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연계해서 살펴보면 사실 금융회사의 수익성 부분들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감독당국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근데 좀 이제 어차피 이제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1000조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나오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지금 뭐 가계부채가 1700조 정도 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뭐 은행 총자산이 25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조면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 정도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이라면 말 그대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퇴직 연금이 그 적립 단계에서 굉장히 좀 적게 적립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와 있지만 그래도 큰 시장은 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스노우볼 효과 때문에 점점 그 눈덩이처럼 이제 늘어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유출하는 부분들이 되게 연금화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유출이 잘 안 되고 계속 적립이 된다면 그 속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 굉장히 뭐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 수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고려되는 그리고 경쟁 체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를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누구나 다 같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이제 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고객한테 어필이 되는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만이 그 더욱더 수익을 가져간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그 누구나 다 사업자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저희들 이제 공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퇴직연금 사업자 전환도 용이하게 하고 하는 그런 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분들께서 굉장히 고객한테 어필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할 때 결국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신경을 써줘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엔 권역 상관없이 이왕이면은 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 있으시면은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 끝에. 예. 예, 우리 증권업 쪽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박상전무입니다. 조금 제도 쪽 측면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우리 보험 쪽이나 일부 업권에서 이제 상품 만기와 관련돼서 시장에 이제 일시에 출회될 경우에 굉장히 자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견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시장을 좀 돌아보면 지금 제일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제 제일 앞에 다가올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디폴트 옵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게 이제 7월 1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은행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7월 12일이 돼서 의무 시행이 시작이 되면 저축은행 쪽에 있는 지금 저희들 원금 보장형 상품들의 만기가 막 도래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만기 상환이 안 되고 롤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떨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PF 관련 여러 가지 이슈로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혹시라도 7월 12일 날 원금 보장형 상품들의 롤오버가 안 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상품 시장의 혹시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 혹시 이제 고민하거나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일지에 대한 해안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 디폴트 옵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디폴트 옵션에 어떤 상품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제 디폴트 옵션이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인 상시적인 상품 공급 가능성,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 예금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돌리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작년 7월에 이미 좀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금감원과 같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상시적으로 좀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제 주로 일부 저축은행 중에서 이 퇴직연금 쪽으로 수신 기반이 쏠리는 행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금감원과 함께 구도지도 내지는 감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수신도 다각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세우도록 지금 들어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이미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려해 주시는 것만큼의 큰 충격은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일정으로 또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질문을 1개에서 2개 정도만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손해보험 퇴직연금부의 최두영 부장입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이 돼서 그간 양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제도 변화, 법규 변화, 감독 규정 변화를 통해서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퇴직연금 업에 이렇게 종사하는 금융인으로서 저희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좀 노후의 보루로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좀 후행적으로 좀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뭐 정책 방향, 감독 방향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저희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 말고 좀 우리 가입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보니까 이게 퇴직연금 시장이 뭐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아직도 초기 단계 같아요. 지금 이제 양적 성장 단계를 좀 지나가지고 오고 질적 성장 단계는 지금 초입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디폴트 옵션 등등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두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 그다음에 규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마련해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은 좀 여기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무조건 방점을 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특히나 지금 요즘 문제 트렌드 보면은 국민들의 눈들이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재작년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 이 투자가 무엇이라는 거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서비스는 옛날 방식의 서비스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보면은 좀 이제 깨어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투자 성향, 투자 경험, 개개인의 성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들을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질적 성과를 평가를 받고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실 때 그때만이 결국은 우리 퇴직연금의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감독당국이나 뭐 저희 규제당국에서도 이런 이런 건립돌 이런 것들은 뭐 적극 건의도 계속 해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고객들만을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참석자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업무 설명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음 일정인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행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잠시 후 3시 35분부터 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손재영 과장님, 금융위원회 윤우근 서기관님, 금융감독원 김봉균 실장님 등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간담회 때 참석하기로 사전에 신청하셨던 분들께서는 강당 출구로 나가시면 우측 방향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타시고요. 9층 대회의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